크라스노다르 크림반도에 위치한 노보로시스크 해군 항구는 지금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프해를 통해 석유와 곡물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쫓겨난 후 흑해 함대의 새로운 거처가 된 곳입니다. 만약 노보로시스크가 무너지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러시아 해군의 존재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노보로시스크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가 노보로시스크의 주요 자산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그 항구를 파괴했고 그와 함께 러시아 전쟁기계의 심장을 뛰게 하던 생명줄도 끊겼습니다. 어젯밤 우크라이나 방해군이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를 목표로 한 전례 없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의 마지막 주요 거점입니다. 전선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8월 12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X에 글을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치 없었습니다. 제트 추진 공중 드론, 무인 해상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넵튠 미사일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부두에서부터 방공진지, 항만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선원들과 항만 노동자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항만 방어를 뚫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거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가장 깊이 느껴지는 곳은 푸틴이 러시아의 전쟁 승리의 열쇠라고 생각했던 흑해 함대입니다. 그 함대는 매우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밤새 이어진 맹공격으로 러시아의 군함 4척이 전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다시는 흑해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 군함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로마이든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군함 중에는 프로젝트 11356 프리기탐 2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러시아가 흑해 함대에 도입한 최신 미사일 순양함에 속하는 아드미랄 에센과 아드미랄 마카로프가 불타고 있습니다. 두 군함 모두 치명적입니다.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최대 2500km에 달합니다. 45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러시아가 흑해에서 어쩔 수 없이 추구하게 된 해군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함정들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두고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도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것을 증명했죠. 그리고 러시아의 최고 미사일 순양함 2척이 자신들이 하던 대로 똑같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2척의 순양함만이 우크라이나의 야간 공격에 타격을 입은 미사일 발사 함정이 아닙니다. 바얀 M급 소형 미사일 함정도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 함정은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프로젝트 12356 프리깃 2척만큼 새롭고 번쩍이진 않지만 푸틴의 미사일 중심 전략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처럼 우크라이나는 바실리 비코프 순찰함도 무력화했습니다. 이 함정은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함정은 8월 12일 새벽에 타격당한 러시아 군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 배가 공격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메시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흑해 함대는 이제 노보로시스크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노보로시스크 자체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군함들뿐만 아니라 화재도 있습니다. 영상은 이미 텔레그램과 X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독립 러시아 매체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위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엑센노노바 플러스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노보로시스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사진과 영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발사체가 목표를 명중시키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크리미안 윈드 텔레그램 채널은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화재에 대한 추가 보고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흑해 함대 소속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군항, 행정건물, 그리고 항구의 셰지카리스 석유 터미널 선창에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그 터미널에 저장된 석유나 그 석유를 실어 나르던 유조선들이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흑해 항구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화재의 연료일 것입니다. 입힌 피해는 잔혹하고 의도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특별한 것은 바로 그 공격 자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젤렌스키 자신이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보로시스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400대의 드론이 동원된 전면적인 총공세였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감행한 가장 큰 단일 공격 중 하나였으며 나라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조율된 공격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약점을 타격하기 위해 공군력과 해군력을 결합하는 자신들만의 전략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무기들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폴리 아나이치아 로켓 드론이 이번 작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며 최대 65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100kg의 탑재량을 탑재하고 시속 900km의 순항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상에서 불과 15m 높이로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을 배치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 미사일의 타격력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리아니치아는 우크라이나의 전통빵 이름입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러시아 공군의 주요 수출 항구입니다. 빵 대 빵, 노보로시스크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팔리아니치아는 노보로시스크를 향한 야간 기습 공격에 사용된 15가지 서로 다른 무기 체계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이 무기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설계, 개발, 제조된 것들입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8월 13일자 보도에서 나머지 무기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리아니치아와 함께 공중드론 전선에 투입된 것은 미쉬, 시첸, 트러스트, 보버트, 도브부시, 카리오, 람제이, 파이어포인트, 그리고 류치 드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 프로젝트의 진정한 규모를 공개하면서 러시아의 방공망은 무엇을 먼저 겨냥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결코 러시아를 타격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푸틴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팔리아니치아 외에도 다른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그 중에는 페크로도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된 이 드론 미사일은 최대 7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시속 700km의 최고 속도를 자랑합니다. 마르소도 비슷하게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0에서 100kg 사이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터보제트 엔진을 이용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드론과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넵튠 미사일까지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버 미디어에서는 유럽이 아직 만들지 못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묘사된 이 미사일은 2025년 10월 장거리 넵튠 또는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RK360L은 우크라이나의 넵튠 D 미사일의 장거리 버전입니다. 이 미사일은 또한 8월 1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발사한 공중 발사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약 1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노보로시스크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롱 넵튠 미사일은 26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칼프와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유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기술자들은 그 미사일들을 역설계해서 비슷하지만 사거리가 더 긴 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 드론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악령 높은 시베이비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맞닥뜨린 것은 우크라이나의 사르간과 마마이 무인 수상정이었습니다. 사르간의 재원은 아직 기밀로 남아있지만 지난 4월 우크라이나가 기관총을 장착한 사르간 3000을 흑해에 투입했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몇 대를 노보로시스크에 발사한 것도 이 드론일 수 있습니다. 드론이 할 일을 왜 미사일 순양함을 보내서 하겠습니까? 아마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밀리타르니는 이 해상 드론이 약 59노트의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흑해에서 가장 빠른 물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450kg의 탄두를 추가하면 무엇이든 따라잡고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이 됩니다. 러시아의 손상된 함정들이 도망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흑해의 유일한 항구에 숨어 있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보로시스크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각해서 러시아는 흑해 함대를 다시 세바스토폴로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노보로시스크가 지옥불에 휩싸이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드론들도 세바스토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크렘린이 임명한 세바스토폴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30대가 넘는 드론이 격추됐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항구 도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라우다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토폴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두 격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부 드론은 전력 인프라를 타격했는데 이는 흑해 함대에 남아있는 함정들에게 이제 노보로시스크까지 공격 대상이 된 만큼 도망칠 곳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신호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세바스토폴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그 크림반도 항구에서도 그들을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즈보자예프의 성명은 푸틴이 흑해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해군력이 무너진 그 밤 이후 우리가 받은 유일한 러시아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주지사 베냐민 콘드라티예프는 러시아 방공망이 수백 대의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의한 대규모 공격을 격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 드론들을 격퇴했다는 거죠? 직접 미사일 훈양함이나 항구를 그 드론들에게 발사하기라도 한 건가요?
왜냐하면 격퇴됐다고 주장하는 드론들 때문에 순양함과 항구가 불타고 있는 걸 보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마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문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콘드라티에프는 불타는 항구나 파괴된 선박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가 격추하는 데 성공한 발사체의 파편이 순울 한 채의 주거 건물에 떨어져 일부 인명 피해를 냈다고 강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표적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건 아닙니다. 러시아가 자국민 위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는 여러분이 처음에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노보로시스크는 그저 그런 항구가 아니라 흑해에서 러시아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한 편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번 언급했던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이제 흑해 함대의 새로운 본거지입니다. 러시아는 이 항구에 자국 군함을 주둔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세바스토폴에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이 흑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함대의 약 3분의 1이 파괴된 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입힌 피해의 대부분은 2023년 말까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흑해 함대의 주요 작전 기지를 노보로시스크로 옮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내내 전함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진 목적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항해했고 2025년 중반까지 흑해 함대는 사실상 세바스토폴을 버려두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곳은 거대한 항구이긴 하지만 상선용으로 지어진 항구이지 군함을 위한 항구가 아닙니다. 수리시설도 없고 드라이도크도 없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더 열악한 해상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고 디펜스 뷰 포인트는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자체적인 유지 보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러시아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전에도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에 남아있던 흑해 함대의 지휘 및 통제 부대를 노보로시스크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낙담한 장교들은 사실상 가족들의 이주를 준비하고 전근전에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을 처분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노보로시스크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세바스토폴보다는 더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전쟁 지역이며 이미 한동안 그런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노보로시스크에서는 흑해 함대가 선박이 파괴되고 항구 전체가 불타는 대규모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더 적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쇠퇴하고 있는 함대에게 그다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300km는 우크라이나의 최신 드론, 미사일, 해상 무인 선박들이 이동하기에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리입니다. 그 항구는 사정권 밖에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화력을 투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보로시스크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얼마나 대규모가 될 수 있는지 방금 확인했으니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함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드는 미사일 순양함에 의존해 멀리서 공격을 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함 중 하나가 타격을 입으면 다시 가동할 수 있게 수리할 시설이 없는 항구에 정박해 있게 됩니다. 차츰 노보로시스크가 러시아 흑해 함대의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에게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러시아가 직면한 또 다른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주로 무역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항구에 불이 나면 러시아는 석유와 곡물을 세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크렘린의 전쟁 자금이 엄청난 돈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내내 노보로시스크를 그림자 선단의 허브로 사용해왔습니다. 발라스트 마켓은 2024년 기준 기본 통계를 제공하며 노보로시스크가 선박 통행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77번째로 큰 항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 항구의 입항 건수는 약 4,478건이었으며 그중 1,578건이 유주선이었습니다. 앞서 셰즈카리스 유류 터미널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터미널을 기억해두세요. 곧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발라스트 마켓에 따르면 노보로시스크의 주요 취급 품목은 원유로 전체 선박 입항의 45%를 차지합니다. 정제 석유가 그 다음으로 선박 입항의 25%를 차지하고 곡물과 석탄, 금속이 각각 15%씩을 차지합니다. 이곳은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록된 선박 교통량 중 75%가 러시아의 그림자 선대에서 나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 노보로시스크를 통해 흘러갑니다. 이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렘린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돈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투입됩니다. 이제 쉐즈카리스를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가 8월 12일에 격침시킨 흑해 함대 군함 외에도 이 석유 터미널이
밤사이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밀리타르니는 우리가 말씀드린 많은 화재가 이 석유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기록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제재 대상 선박에 불법 석유를 싣는 데 쓰이는 노브로시스크의 그 전용 시설을 방금 파괴한 것입니다. 셰즈카리스 터미널은 러시아 석유회사 트란스네프트의 주요 송유관의 종착점이며 노브로시스크에 있는 두 개의 주요 산업시설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 12km 떨어진 그로조바야입니다. 셰즈카리스는 연간 7,5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28만 세제곱미터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 탱크 단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기를 건다면 지금 노보로시스크에서 치솟는 화염은 우크라이나가 이 저장 탱크 단지를 직접 타격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에게 큰 문제입니다. 석유가 더 많이 불타면 불탈수록 전쟁 기계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셰지카리스가 멈추면 러시아의 석유와 정제유 거래의 최대 70%가 말 그대로 연기로 사라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불을 끄고 수리를 마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석유 터미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두 개의 곡물 터미널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터미널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인정의 소식통은 이 중 하나의 터미널이 연간 85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로 인한 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터미널은 연간 710만 톤의 곡물을 처리하며 피해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는 러시아 곡물 수출의 총 1,560만 톤을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이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15개의 서로 다른 무기체계 간의 엄청난 수준의 조율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능력의 상당 부분을,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장거리 타격을 조율해서 수행하는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대상도 있습니다. 흑해 함대가 추가로 약화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통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번 공격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이미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최소한의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석유가 불탔습니다. 곡물과 석유 터미널이 피해와 화재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흑해 항구에서의 방공망은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이제 공격 목표로 확실히 자리 잡았고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표적 타격 능력을 점점 더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화재를 진압할 것입니다. 수리 작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공격을 다시 감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목표는 노보로시스크를 세바스토폴만큼 러시아에게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공중 및 해상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안전했던 항구가 이제 푸틴이 결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전쟁에 강제로 끌려 들어간 가장 최근에 전쟁에 끌려든 러시아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러시아 위대한 수호자라는 명성은 또 한 번 손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그 와일드베리즈를 따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의 창고와 물류 인프라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CEO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에 의존하는 러시아 기업가들과 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와일드베리 공격이 러시아 최대의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격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우리는 먼저 야잔으로 향합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와일드베리의 5번째로 큰 물류 허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가 운영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인 이 허브는 우크라이나의 파괴적인 드론 공격으로 산산조각나 폐허가 되었습니다. 공격 이후 검은 연기가 창고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공격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건물의 지붕을 뚫고 심지어 인근의 정유소에까지 불을 질렀습니다. 기상 대피가 실시되었습니다. 와일드베리즈 직원들이 대피했고 일부 사상자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 중요한 소식은 이번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즈가 수백만, 어쩌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경제에서 푸틴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레이마켓 거대 기업을 마비시키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라잔에서 일어난 일은 러시아 전역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 시설들이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8월 2일 테크놀로지.org는 우크라이나가 와일드베리스의 러시아 내 25개 창고 중 11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그 숫자를 12개로 집계했는데 이는 아마도 테크놀로지.org 기사 이후인 8월 3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지역의 한 시설에 대한 공격을 포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또한 이번 블라디미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회사의 15개의 대형 창고 중 12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시설부터 먼저 타격하는 전략을 따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시설들까지 차례로 확대해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월 4일에는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와일드베리스의 두 창고를 정확히 타격했고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이 회사 네트워크의 또 다른 물류시설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트베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창고를 타격했습니다. 후자의 공격은 푸틴을 정말로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의 고향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보석 중 하나이며 나라 전체에서 가장 잘 방어되는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8월 4일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시 와일드베리즈 창고를 지킬 만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중에도 추가 공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8월 5일에는 타타르스탄과 툴라에 있는 와일드베리즈 창고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과 같은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화재, 치솟는 연기, 그리고 와일드베리즈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었던 수많은 상품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공격을 감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입은 피해는 아직도 집계 중인데 아마도 매일 더 많은 창고가 불타면서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8월 4일 AEA는 와일드베리스 판매자들의 잠재적 손실이 이미 3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어느 것도 와일드베리스가 판매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약 5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출했지만 그 돈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잠재적인 도덕적 회색지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러시아는 와일드베리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와일드베리의 CEO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며 푸틴 지지자인 타티아나 킴이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타티아나 킴은 이번 공격을 규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그만두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공격할 때 테러리스트들은 진짜 동기를 숨기고 우리가 군수품을 판다며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전 세계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에는 논리도 상식도 이성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킴. 군수품 판매에 관해서는 추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와일드베리스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그렇게 해왔고 잠시 후에 그 실체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언급과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논리가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가장 터무니없는 발언입니다. 킴은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회사 모두 러시아에 진출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판매하든 두 회사 모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말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김 씨가 주장하는 군수품 판매 의혹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키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와일드베리즈를 공격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와일드베리즈에서 무엇을 판매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폭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공격들이 있기 전에는 드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와일드베리즈에서 쉽게 FPV 공격 드론으로 개조할 수 있는 매빅 3와 매빅 4 드론을 포함해 엄청나게 다양한 드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선에서 이런 종류의 드론을 사용하는 군인들에게 명확한 신호가 되는 FPV로 표시된 쿼드콥터들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검색해보면 이런 드론에 사용할 수 있는 페이로드 고정 장치와 폭탄 투하 메커니즘도 찾을 수 있었는데 종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카테고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베리스의 의류 섹션에서는 몸에 착용하는 전술 장비, 예를 들어 방탄복 위에 착용하고 소총 탄창을 보관할 수 있는 체스트 리그 같은 전술 장비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와일드베리스에는 심지어 특별 군사 작전을 위한 카테고리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와일드베리스에서 판매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추정이나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에서 과거형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이러한 물품들의 흔적을 온라인 상점에서 지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아마도 김 씨가 우크라이나가 군사 장비가 판매된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6일 키이브 인디펜던트는 와일드베리스에서 판매되는 군수품이 검색 결과에서 숨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품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와일드베리스는 고객들이 그것들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와일드베리스는 SVO와 같은 검색어에 대한 결과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SVO는 러시아어로 특별 군사작전의 약자입니다. 이는 플랫폼이 과거에 판매했고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숨기려는 미약한 시도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전에는 SVO 관련 모든 것을 검색하면 20만 개가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전혀 완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즈가 실제로 한 일은 SVO라는 약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뿐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검색에 나타났던 모든 상품들은 여전히 와일드버리즈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다른 검색어를 사용해서 찾아야 할 뿐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목탁이라는 러시아 언론사가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 SVO에서 테스트된 것으로 표시된 헬멧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VO 블랙리스트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VO 상품, SVO 보급품, SVO 액세서리 등을 검색하면 여전히 결과가 나옵니다. 김 씨의 목표가 와일드버리즈 공격이 군사적 목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그녀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군사 제품을 숨기려는 이런 어설픈 식으로는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예전처럼 찾아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만 그렇습니다. 판매되던 많은 물품들은 이제 창고의 폐허 속에서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와일드버리 공격 뒤에 분명한 군사적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김 씨가 주장한 일어나는 일에 논리가 없다는 말과 모순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 장비를 시장에서 없애는 것이 주된 목표라기보다는 오히려 보너스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진짜 목표는 이러한 공격이 러시아 내에서 촉발한 반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타격이고 정말로 그 타격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와일드베리에 대한 공격이 왜 크렘린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 강조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와일드베리는 러시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크렘린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것이 러시아판 아마존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마존처럼 와일드베리는 수천, 수만 명의 사업주들이 판매를 위해 이 플랫폼에 의존하고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보관하고 배송하기 위해 창고를 이용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와일드베리는 단순한 온라인 소매업체가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이 의존하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7월 29일까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회사 창고 공간의 약 10%가 파괴되었고 그 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재고도 함께 손실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판매자들은 이미 큰 손실을 입으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판매자는 BBC에 자신이 거의 13,000달러 상당의 재고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우리는 이미 모든 방향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베리스와 그 주요 경쟁사인 오존은 러시아 경제활동 인구의 최대 9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와일드베리즈는 모든 것입니다. 그들의 수입원이자 집에서 사용하는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곳이며 예기치 않게 그들 앞에 닥친 전쟁에서 중요한 생명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제적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의도적으로 가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 시설들이 민간인들도 사용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며 이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러시아 경제의 핵심을 타격하면 그 핵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분노가 푸틴에게 이 미친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할 정도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이렇게 많이 불타면서 판매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35억 달러어치의 재고가 파괴된 것을 언급했었죠. 그것은 분명히 와일드베리스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35억 달러는 플랫폼 판매자들이 벌지 못하게 된 돈이기도 하죠. 즉 35억 달러라는 의미입니다. 그 돈은 사업을 세우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와일드베리스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러시아인들의 일상적인 지출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입니다. 매두자에 따르면 와일드베리스는 최근에 판매자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만이 회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았으며 그들이 받은 금액도 잃어버린 상품 가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원이 계속 약속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형태로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자금 흐름 문제로 인해 무너질 것입니다.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참 냉정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네요. 아마존이 창고 여러 곳을 화재로 잃고 그 안에 있던 재고도 함께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당신이 10달러에 사려고 했던 상의가 갑자기 20달러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이고 와일드베리스를 이용하는 러시아인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자신의 통장 잔고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자 키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와일드베리스의 가격이 10%에서 30%까지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초고속 인플레이션이며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스의 지점들이 더 많이 파괴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와일드베리스를 통해 판매하는 기업들은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할인을 취소하거나 더 저렴한 배송 옵션을 선택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찾아낸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전쟁 전체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약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마비시켜 푸틴이 침공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알아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공격들이 러시아 경제 파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W 뉴스는 와일드베리스가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에 있어 병목 지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와일드베리스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며 이는 오직 러시아 국영은행들의 지원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푸틴의 전쟁 자금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푸틴이 와일드베리스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 플랫폼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래야만 한다면 그는 은행들에게 이 회사를 구제하라고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금은 어디선가 나와야 하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같은 출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국가 자금으로 와일드베리스를 돕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경제적 재앙의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와일드베리스는 붕괴할 것입니다. 수많은 판매자들이 소유한 사업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요와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대안업체들 모두가 가격을 올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있어 손해만 보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가 계획한 대로입니다. 푸틴과 그의 국영은행 시스템은 이미 집단적으로 선택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7월 29일 보도에서 CNBC는 크렘린이 와일드베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미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국영은행인 VTB가 결국 러시아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시행될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베르방크와 같은 다른 은행들도 와일드베리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창고 손실이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와일드베리스 판매자들에게 승인해준 수천 건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8월 4일 글로벌 데이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크렘린도 이제 스베르방크와 같은 이유로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최대 1년까지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는데 러시아 은행들이 이 소식을 아주 좋아할 것 같네요. 앞서 언급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가가 지원하는 소액금융기관을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운전자금 대출도 제공됩니다. 즉, 판매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위에 또 다른 대출이 추가되는 셈이죠. 크렘린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선은 러시아 내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물류망에 대한 공격입니다. 군사 장비의 파괴와 함께 공급업체, 구매자, 은행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감행하는 모든 공격은 단순히 손실된 자산과 재건에 드는 비용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지원책이 시행된다면 와일드베리스와 러시아 자체는 증가한 사업 운영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문제로 인한 대출 상환, 그리고 와일드베리스에서 큰 손실을 본 후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는 판매자들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와일드베리스가 무너지면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이 함께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데 이미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또한 와일드베리스 판매자의 중간 수익이 겨우 7,500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그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충격만으로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에게 최악의 시기에 닥쳤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로 인해 푸틴이 군산복합체에 집중하면서 국가 경제를 변화시킨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기 전인 7월 13일 보고서에서 포브스는 러시아 경제를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경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에 러시아 자체 예측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겨우 0.4%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가가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포브스는 푸틴의 전쟁이 2026년에 예산을 최소 280억 달러 초과할 것이며 이 수치는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추가로 540억 달러씩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에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유가에 영향을 미쳐 러시아에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와일드베리스를 잃거나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을 써야 하는 상황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와일드베리스의 창고 파괴만으로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맞춰놓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입니다. 그러니 김 씨가 이 모든 것에서 논리를 찾고 있다면 이제 막 그 논리를 찾은 셈입니다. 와일드베리즈는 우리가 방금 설명한 모든 이유 때문에 표적이 된 것입니다. 김 씨는 푸틴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막 일어나 보니 자신의 회사 창고가 드론 모양의 폭발성 벼룩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옛날 옛적에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미친 러시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이른을 넘기며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그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광기에 대한 대가로 그의 적들은 러시아 깊숙이 날아가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드론을 풀어놓았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드론이 날아다녔고 러시아는 맹렬히 공격당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지옥 같은 시간 동안 100개의 목표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지도자는 이제껏 들은 것 중 최고의 잠자리 동화를 막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략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40일간의 영향력 작전을 승인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6월 25일에 발표했습니다. 그 작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끝내도록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젤렌스키는 말했으며 그 영향력은 러시아, 점령지, 그리고 전선의 주요 지점을 겨냥해 수백 대의 드론을 발사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시작한 전쟁에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40일간의 화력으로 인해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러시아가 큰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0일간의 작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록 주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젤렌스키가 했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수천 개의 러시아 표적이 파괴되었습니다. 수치가 나왔고 이는 푸틴이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잠자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 동안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 내의 전략적 목표물에 대해 100회가 넘는 타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공격 대상의 다양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주 공격받았던 정유 시설들이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공군기지, 방공망, 군함, 유조선, 물류센터, 군수공장 등 다양한 곳을 타격했습니다. 무력 제재가 사방으로 가해졌습니다. 기록이 깨졌고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들이 크림반도를 둘러싼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전선과 그 후방 근처에서는 러시아에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전선 전역에서 2만 1000개가 넘는 표적을 파괴했고 40일 동안 거의 5,000명의 러시아 군인을 사살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125명씩 사살한 셈이며 더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비도 병사들만큼이나 쉽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는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만 봐도 시작할 자료는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40일간의 전격전에선 123운의 포병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63대의 장갑차, 24대의 전차, 그리고 22대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14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에 격추됐고 이런 일을 막았어야 할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4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드론에 맞서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작전이 끝날 무렵 러시아의 드론과 지상 로봇 1만 1000대 이상이 잿더미로 변했고 그 드론을 조종하던 조종팀 12팀도 함께 괴멸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공격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마치 히드라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처럼요. 하나가 쓰러지면 두 개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에 대해 잠깐 언급했으니 러시아에게 고통으로 가득했던 40일간의 작전에서 눈에 띄는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옴스크로 가보겠습니다. 시베리아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정착지는 원래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권에서 한참 벗어나 있을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500km 이상 떨어진 이 도시는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를 두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옴스크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았던 도시의 정유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이 핵심 시설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이전의 모든 거리 기록을 깨고 러시아 깊숙이 날아가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정유소를 공격한 것은 더 이상 러시아의 어떤 핵심 시설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로 연간 210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이 정유소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군대의 생명줄과도 같은 연료, 윤활유, 석유 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40일간의 작전, 이전까지 옴스크 정유소는 러시아 10대 대형 정유소 중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지 않은 두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소에 대해 말하자면 두 번째 주요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정유소 11곳 모두가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장 큰 정유소 10곳 가운데 남아있던 두 곳을 골라 두 곳 모두를 타격했으며 추가로 한 번 더 공격을 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7월 7일 이 소식을 전하며 옴스크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했던 마지막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유소들도 2026년 내내 그리고 40일간의 작전 동안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매년 최대 2,10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하는 키리이시 정유소도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연간 1,70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하고 480만 톤의 휘발유를 생산하는 코스토보 정유소는 7월 2일 큰 타격을 받아 생산 능력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5월의 공격으로 생산이 중단된 이후 리아잔 정유소에서 처리되는 1,710만 톤의 석유도 더 이상 어디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 내내 우크라이나는 야로슬라블과 볼고그라드 정유소를 모두 공격했으며 이 두 정유소 모두 연간 1,500만 톤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정유소는 러시아 수도와 가까워 대부분의 정유소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며 주변에 배치된 모든 방공망 덕분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6월에 두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200만 톤의 정제 능력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마무리하는 것은 바시네프트 노보일, 시즈란, 페름, 그리고 노보쿠이비 셰프스크 정유소로 이 정유소들은 연간 3,78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합니다. 러시아 석유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이 이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40일간의 작전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시설들 중 어느 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 분명했던 사실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더 많은 하이라이트를 원하시나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40일간의 작전은 러시아 공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고 우크라이나는 12대가 넘는 항공기를 격추시켰습니다. 피해 항목 중에는 SU-35 전투기 2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실전에 투입되지 않는 SU-57을 제외하면 아마도 러시아가 보유한 최고의 전투기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부대를 또 한 번 공격하여 Tu-95MS를 격추시켰습니다. 러시아가 활강 폭격 미사일 공격에 사용하는 구소련 시대의 여러 기체들도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Su-24, Su-30, 그리고 Su-30SM 등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는 L-39 훈련기 2대 이도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가 푸틴이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항공기에 대한 공격과 함께 비행장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벨벡, 캄스카야, 사키, 바르디스카, 엥겔스, 그리고 바고로보 모두 우크라이나 드론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경우 이곳들은 처음 방문한 곳이 아니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방공망이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하이라이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40일간의 작전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하나씩 방공 시스템이나 레이더를 파괴하며 앞으로 더 많은 공습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의 S-400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되는 92N62 다기능 레이더와 니보-U 레이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여러 대의 판치르 S-2와 토르 M2 방공 시스템을 잃었고 우크라이나 드론의 경로를 끌어낼 수 있다고 알려진 폴 21 전자전 장비도 함께 손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무기들이 오히려 드론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방공 시스템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0일간의 작전은 러시아가 한동안 겪어온 방공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거리가 확장되면서 러시아는 점점 더 넓은 영토에 방공망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은 러시아 장군의 불룩한 허리에 감긴 고무줄과 같습니다. 결국 고무줄이 끊어지듯 지금 우리는 여기저기서 그런 끊어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방공망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파괴하고 싶어할 모든 목표를 방어할 만큼 충분한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모스크바를 둘러싼 강력하게 요새화된 방공망마저 뚫리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우선순위 목표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전력을 이리저리 재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선과 후방 모두에서 더 많은 취약점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과 레이더 40기가 더 사라졌습니다. 레이더도 날아갔습니다. 푸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크림반도 주변 해역에 있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7월 내내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그림자 함대 선박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연료와 보급품을 공급하는 선박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반도를 고립시키고 푸틴이 2014년에 러시아가 빼앗은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더 큰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 작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월 29일까지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단 3주 만에 러시아 선박 201척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6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X 계정에서 추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파괴된 보트와 선박의 수는 236척으로 늘어났으며 대부분의 공격은 50km 이상의 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크림반도를 둘러싼 해역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주변 러시아 해상 운송을 겨냥한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엄청난 양의 러시아 장비가 고철더미로 보내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무덤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40일간의 작전으로 진짜로 이룬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0일 동안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다시 러시아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마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말이죠. 이것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연히 일어난 일련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어디를, 언제, 무엇을 공격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모든 드론은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푸틴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설계된 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쳤습니다. 작전의 그 측면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작전의 중반부에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와일드베리즈 시설을 공격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주요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영상의 마지막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은 사실상 러시아의 아마존이라 할 수 있는 이 회사에 최소 20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40일간의 지옥 같은 폭격 동안 감행한 모든 공격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유소는 러시아인들이 연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격당했습니다. 크림반도 정령군과 그림자 선단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장비에 대한 공격조차도 푸틴이 결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전쟁이 이제 러시아 본토에까지 번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러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옴스크 공격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도 그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과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인 VCIM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1월에는 45%였으나 6월에는 21%로 떨어졌습니다.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에 따르면 러시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 1년 동안 17%에서 35%로 2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이 40일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입힌 심리적 타격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40일 동안 러시아 영토에 100회가 넘는 공격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러시아인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내걸린 선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보호자 푸틴이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정한 보복의 사례입니다. 심리전은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순간부터 사용해온 전략입니다. 러시아에게 그것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종종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겨울 내내 그것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의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과 그의 앞잡이들처럼 막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심리전을 전략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크림반도의 점령자들의 경우에는 삶 자체를 완전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40일간의 작전 내내 러시아를 괴롭혀온 연료 부족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과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휘발유와 디젤이 러시아 차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료를 태울 수 없다면 그 연료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치솟는 귀한 상품이 되어야 합니다. 7월 내내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일부 러시아 지역, 특히 크림반도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줄이 러시아 주유소 밖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고 운전자들은 아직 연료가 남아있는 주유기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의 일반 정제 생산량이 약 3분의 1 줄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제 생산량은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0일간의 작전에서 타격을 가한 시설들은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4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압박 작전의 단일 측면만으로도 2026년 내내 러시아에 약 135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모두 불만을 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크라이나가 해온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러시아인들은 훨씬 적습니다. 러시아로서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러시아 최대 연료 판매 업체 중 하나인 가즈프롬 네프트가 연료 배급을 해야 했던 13개 러시아 지역에서 구매 한도를 해제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조치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 공격을 확대하기로 결정한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압박에 달려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같은 내용을 7월 4일 기사에서 키도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기록적인 수의 러시아인들이 이제 푸틴이 그의 특별 군사작전을 끝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둔 여론조사 기관인 러시아 갈등 학립 분석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했습니다. 오직 9%의 러시아인만이 자국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길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 81%는 자신들과 자국이 치르고 있는 대가를 고려할 때 즉각적으로 전투가 끝나길 훨씬 더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내 여론의 이러한 변화는 우크라이나의 40일간의 캠페인에 있어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40일간의 지속적인 압박 끝에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젤렌스키 자신조차도 지하 깊은 벙커에 숨어있는 그 정신병자가 평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역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고 푸틴의 침공에 대한 지지율이 자국 내에서 사상 최저로 떨어진 시점에 푸틴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승리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은 40일이 지나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으니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논쟁에 집착하지 마세요. 40일, 50일, 100일 혹은 15일.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가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실장 키릴 부다노프가 40일 작전이 끝난 후 한 말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이 40일 기한이 끝났다고 해서 자신들이 겪은 악몽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큰 오산입니다. 하늘에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곧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노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조종사들이 이미 그 의심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무기로 직접 증명했습니다. 8월 6일 우크라이나는 두 곳의 정유소를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시네프트 노보일과 슬라브네프트 야노스 정유소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러시아는 40일간의 맹공을 견뎌냈지만 압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며 그것이 러시아의 모든 정유소가 불타야만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영토 획득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해서 평화협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돈바스가 몇 달 안에 함락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곤 했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영토를 점령하여 완충지대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병력과 보급품이 돈바스 방어군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1년 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요. 이제 남부를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믿지 못할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세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45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무려 745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의 올해 계획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올해는 푸틴이 했던 모든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는 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변인들은 우크라이나가 거의 끝장났고 곧 붕괴할 것이라고 전 세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개가 오긴 했지만 무너진 쪽은 러시아였고 2026년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 규모는 인상적입니다. 젤렌스키의 8월 12일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반격 대부분이 남부전선의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로스크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드니프로프로토스크, 자포리자, 도네츠크가 맞닿는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통해 26곳의 정착지를 탈환했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거점은 향후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요새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굴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만들고자 했던 완충지대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러시아군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에서까지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점령당했으니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이른바 힘이 다시 한번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남부를 지키라고 보낸 군인들은 알렉산드로프카 방향에서 펼쳐진 훌륭한 반격 작전으로 인해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이번 공세 작전은 계획대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으로 인해 러시아가 입은 사상자는 엄청났습니다. 우리 군의 적극적인 작전 덕분에 점령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손실이 최소 9,550명이 사망하고 6,6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 한 구역의 전설에서만 16,150명의 러시아 병력 이전투에서 이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역은 도네츠크에 대한 더 깊은 공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방어해야 했던 곳입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일부 정착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얄타, 젤레니하이, 소브스테르, 노보하치카, 호리슈치우스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은 2025년부터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을 받아왔으며 이미 대피가 완료되었습니다. 러시아 침투자들은 이 정착촌 주변 지형에도 성공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이 지역의 탈러시아화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 군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어시설로 인해 발생한 물류상의 복잡함도 극복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하늘에 띄운 정찰 및 FPV 드론을 처리할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최대 규모의 공세입니다. 그리고 자포리자와 우크라이나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그 반격은 러시아군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거의 1년 가까이 들여서 완성했던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틴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결국 이번 일은 그의 병사들이 더 규모가 큰 우크라이나 병력에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적어도 그런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물론 기뻐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푸틴과 그의 군대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영리한 전략으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 때문에 푸틴은 또다시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결정적인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잃어버렸던 모든 정착지들과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낸 745제곱킬로미터의 영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투입해서 요새화하고 더 깊은 공격의 발판으로 삼으면서 이 영토를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러시아는 실제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위장하고 혼란을 주려고 했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공격 대신 러시아는 때로는 한두 대, 두세 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침투조를 투입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몰래 후방으로 침투해 진지를 구축하고 무엇보다 푸틴에게 중요한 것은 깃발을 들고 가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깃발 꽂기 작전은 러시아의 힘을 과시해 푸틴에게 협상력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작전이 러시아 남부 실패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두를 속여 러시아가 실제보다 그 영토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러시아군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 방어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러시아가 주장했던 대규모 점령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했던 시점 즈음에 우크라이나 남부 방위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훌랴, 폴라, 알렉산드로브카 축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부대들은 특히 러시아 제29군 작전구역 내의 정찰 부대들이 2월 14일부터 24일 사이에 러시아 연방국기를 설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전면 침공 기념일을 앞두고 블라디슬라프 볼로신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남부작전이 러시아군의 전략적 필요만큼이나 푸틴의 선전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전선 곳곳에서 깃발을 꽂는 작전을 펼치면서 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이런 작전은 종종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침투자들이 전선 뒤로 들어가 깃발을 꽂고 그 다음에 사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깃발을 꽂고 사진을 찍은 다음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깃발이 꽂히면 러시아 침투자들은 자리를 잡고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를 눈치챘고 그 안에 푸틴을 망신시키고 넓은 영토를 되찾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예상했을 만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745제곱킬로미터 해방의 이야기는
매일매일 이루어진 작은 공격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공격들은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러시아의 통제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략의 천재성이며 러시아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어선에서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색 및 선멸 부대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점령군을 찾아내고 공격한 뒤 지상군이 진입하면서 러시아 점령군은 기습을 당하곤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사망하거나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다시 준비를 갖추고 다음 약점을 찾아 또다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훨씬 더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젤렌스키가 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도가 모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알렉산드로프카와 다른 지역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서 여러분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의 탁월함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깃발꽂기는 우크라이나를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게 만들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깃발놀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대신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영토를 조용히 탈러시아화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네, 가끔씩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말에는 우크라이나가 400제곱킬로미터를 해방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들은 항상 일이 끝난 후에야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지, 언제 공격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침투 요원들을 준비시킬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딥스테이트에서 공개한 지도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정보 분석 업체는 전선 전체에서의 진격과 후퇴를 추적합니다. 8월 12일 딥스테이트는 젤렌스키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입증하는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저 연한 파란색 부분이 보이시나요? 저것이 바로 2026년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통제에서 해방시킨 모든 영토입니다. 딥스테이트는 저 하나의 파란색 지역 안에 있는 19개의 서로 다른 정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얄타와 헤르소니브카 같은 곳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로네즈, 테르노브카, 리브네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을들은 러시아가 장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선의 약점을 조금씩 공략하는 전략에 의해 탈환된 곳들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성과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탈러시아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척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 리바르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상황을 공유합니다. 그의 지도에서 빨간색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이고 알렉산드로브카가 러시아군에 의해 거의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딥스테이트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파란색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알렉산드로브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23km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손대지 않은 상태로 가끔 전선을 넘어 침투에 성공한 소규모 부대를 제외하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곳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실제보다 우크라이나에서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한 지도는 완전한 통제를 보여주고 다른 지도는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거주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전장 상황과 실제가 괴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은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알렉산드로프카가 점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 영토 745제곱킬로미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고 돈바스의 붕괴를 가져올 예정이었던 마지막 공세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크렘린까지 이어지며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실제로 목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7월 3일에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와 가진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전국에 중계된 회의를 들 수 있습니다. 게라시모프는 그 회의에서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 시청자들 앞에서 게라시모프 장군은 푸틴에게 러시아가 1월 1일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133개 정착지를 점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약 3000제곱킬로미터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점령된 것에 해당합니다. 그중 636제곱킬로미터는 6월 한 달 동안 점령된 것입니다. 게라시모프는 푸틴에게 알렉산드로프카와 훌리오폴에서 빠른 진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고 그날 늦게 알렉산드로프카가 함락됐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가 지적했듯이 당시 알렉산드로프카에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군, 아마도 침투자들은 15km 떨어져 있었고 앞서 공유한 딥스테이트 지도도 이를 증명합니다. 러시아는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공세에 의해 병력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사에서 러시아는 게라시모프의 부정확한 주장 이전에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매체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장 현실에 대한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실제와 더 크게 괴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러시아의 진격을 과장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매체는 콘스탄티니우카에서 푸틴이 러시아가 해당 지역의 96%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틀렸습니다. 콘스탄티니우카는 여전히 건재하며 러시아가 푸틴이 주장하는 수준의 통제권을 얻으려면 오랜 시간 동안 전투가 필요할 것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현실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장군들에게 일부러 속아 넘어가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745제곱킬로미터를 잃었고 알렉산드로브카는 계급과 역할을 잃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무시하고 싶어 하더라도 2026년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뼈아픈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뼈아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러시아의 공세에 관한 보고서에서 전쟁연구소 ISW-라카가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가 얻은 영토 획득량을 전년도와 비교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2026년 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힘든 해였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공세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354.09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에는 그 수치가 122.73제곱킬로미터로 줄었습니다. 3월에는 그 수치가 203.14제곱킬로미터에서 23.04제곱킬로미터로 감소했습니다. 여름에는 러시아에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6월에 30.022제곱킬로미터, 10월에 37.85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는데 이는 2025년 같은 달에 481.87제곱킬로미터와 455.74제곱킬로미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4월과 5월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두 달에는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두 달 모두에서 오히려 영토를 잃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4월에 116.01제곱킬로미터, 5월에는 281.1제곱킬로미터를 잃으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 두 달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한 시기임을 시사합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2025년에 이 두 달 동안 합쳐서 우크라이나 영토 7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탈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올해는 오히려 러시아의 진격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공격 전략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화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에 맞서 싸울 병사를 적게 보내서가 아닙니다. 올해 후반에 더 강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병력을 보충하려고 후퇴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사상자 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8월 3일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2026년 첫 7개월 동안 22만 5,500명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ISW가 평가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알자지라에 따르면 1월 사상자 3만 1,680명을 제외하면 2월부터 7월까지 19만 3,8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다음으로 그 기간 동안 러시아가 얻은 점령지를 합산해봅니다. ISW에 따르면 그 점령 성과는 사실상 성과가 아닙니다. 이 6개월 동안 러시아는 실제로 183.47제곱킬로미터를 잃었습니다. 그건 예상치 못한 결과였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좋아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봅시다. 러시아에게 좀 더 관대하게 침투도 점령 성과로 포함해보겠습니다. 물론 병사 한두 명을 마을에 몰래 들여보내는 것이 그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요. 침투까지 포함하면 다시 한번 ISW의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는 379.85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가장 유리한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2월부터 7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여전히 510.25명의 병력을 잃은 셈입니다. 이건 지배가 아닙니다. 이건 제약입니다. 푸틴은 이런 현실을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영토를 잃으면서 19만 3천 명이 넘는 병력을 희생한 셈입니다. 올해 초 러시아의 호원 장담을 생각하면 아무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의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특히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도네츠크가 만나는 지역에서 영토를 유지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도네츠크 공세를 지원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로 병력과 보급품을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요새벨트에서 싸우게 하고 싶어하는 병력을 남부에서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괜찮지만 실행이 침투에 의존하고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점진적 전략과 맞서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완충지대가 무너졌고 그 여파가 도네츠크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쯤이면 요새지대를 거의 무력화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네츠크주를 점령하고 마침내 돈바스를 확보하기 위해 9월까지 마감일을 정했던 것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기적을 일으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콘스탄티니우카를 점령하는데도 한참 모자라며 요새의 나머지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네츠크 마감일은 이제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푸틴은 알렉산드로프카라는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745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영토를 지상전으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요새화되어 있고 푸틴의 군대는 대부분 도네츠크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부에서의 공격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026년 내내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러시아가 남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기 위해 공습을 시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반격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7월 2일 프라브다는 러시아가 알렉산드로프카의 공중폭탄 7발을 투하해 50채의 주택을 파괴하고 1명을 손지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하루 뒤에 점령했다고 주장한 마을을 그렇게 대하는 건 이상한 방식이군요. 이건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알렉산드로프카의 포병으로 신뢰성 있게 타격을 가하거나 지상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중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자국 영토 745제곱킬로미터를 해방시킨 것은 선전가로서의 푸틴에게 타격을 입혔지만 전략가로서 실패한 푸틴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뿐이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 나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폴란드는 개입 직전에 있습니다. 2026년에 러시아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러시아가 먼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러시아의 위협을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기도 전에 제거하세요. 21세기 초반 이후로 억지력이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먼저 공격하는 것이 공격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그게 독일의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획기적인 법적 판결로 독일은 자국의 첩보기관에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하기 전에 러시아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선제 타격이 곧 시작될 예정이지만 그 공격에는 미사일이나 폭탄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독일 정보기관에 부여된 새로운 권한이 사용될 것입니다. 독일 연방하원의회 통제위원회 위원장 마크 헬리히만은 독일을 위협할 수 있는 드론은 결코 이륙하지 않는 드론이 가장 좋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내각이 정보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지 결정하는 중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 법안이 내각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헨리히만이 선언한 대로였습니다. 독일은 러시아를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베를린을 상대로 펼쳐온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에 항상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 먼저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 중 하나였습니다. 8월 12일 기사에서 이 언론은 독일 내각이 자국 정보기관에 외국 적대 세력이 계획한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통신을 해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이 드는 조치는 BND와 BFE 모두에게 독일의 주요 정보기관인 이 두 기관에 디지털 통신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이터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작전이라고 설명한 활동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독일이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해서 러시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러시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법이 의미하는 바는 독일의 정보기관들이 실제로 해킹과 사보타주 대응 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이며 독일이 정보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역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이 투표 직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의 파트너 정보기관들과 경쟁력 있고 동등한 위치에 설 때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의 국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단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능력과 적극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도브린트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이 모든 것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디언지가 독일의 최신 결정에 대한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새 법안의 승인을 내린 것은 독일 정부입니다. 그 법안은 공식적인 독일 정책이 되기 전에 아직 전체 의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 대한 지지가 독일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살펴보기 전에 이 초안 법안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자국의 정보기관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해결책은 자금이었습니다.
2026년을 위한 독일 연방정보국 예산은 이미 17억 3천만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츠는 독일 연방정보국이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데 적용된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초안도 한동안 준비되어 왔습니다. 2월 17일 폴리티코는 독일이 정보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독일이 정보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정보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부 주장 속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헨리만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미국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길 원하지만 하지만 만약 미국 대통령이 그게 누구든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유럽 파트너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법은 단순히 선제 조치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법은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 독일 전체 정보기관이 붕괴하지 않도록 독일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이것이 새롭게 정의된 권한들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 정보기관은 음모가 진행 중임을 발견하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음모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배우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기관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음모가 실제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낮을 때 독일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 그 계획의 배후에 있을 수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지정학적 이점을 얻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는 음모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 전에 미리 만들어진 폭발물을 무력화하거나 심지어 공격 시도가 있은 후에 관련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흘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적국 정보기관에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모든 대응 조치에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이 결정하는 모든 대응은 반드시 밝혀진 원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신체적 안전이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로이터는 몇 가지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며 새로운 법안 초안에는 독일 정보기관이 온라인 검색을 추적하고 통신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운영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통신회사, 운송사업자, 금융중개인, 디지털 플랫폼 등 여러 유형의 기관들도 명령이 내려지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독일이 자국 정보기관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들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공격하고 강하게 공격하며 어떤 외국 적대 세력의 계획도 망가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새로운 법이 다소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한 가지 문제이고 하지만 그들에게 온라인 검색 기록과 통신 기록에 대해 무제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은 잠재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조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독일의 새 법안은 아직 전체 의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특정 법안에 대한 지지가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W는 독일 시민권협회가 이 법안의 여러 측면을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독일 정보기관이 얻게 될 광범위한 감시 권한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관들에게 공공 및 민간의 실시간 영상 감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협회의 전문가 카이 디트만은 주장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한계가 없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디트만은 이 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독일의 보안기관의 사이버 작전과 식별된 위협에 대한 적극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기관, 경찰, 군대 간의 헌법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메르츠 연합에 반대하는 야당인 좌파당의 국내 정책 전문가인 클라라 비너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더 이상 많은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 법을 통해 독일 정보기관의 통제가 풀릴 경우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독일의 첩보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독일에 적용한 제약들로 인해 보다 공격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한을 받아왔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나치의 거대한 첩보망이 저질렀던 남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독일 내외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법이 60년 넘게 독일 첩보원들을 통제해온 제약에서 벗어나는 위험한 조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 이제 더 이상 1940년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나치 시절과는 매우 다른 나라가 되었고 이제 유럽은 나치의 악행과 유사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제국주의적 러시아에서 그 위협이 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헨리 히만이 투표를 앞두고 독일의 젤트 TV와의 인터뷰에서 한 주장입니다. 그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공격 드론이나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공항이나 독일 내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기 전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그 장벽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르치의 연정 정당인 기독교 민주연합, 기독교 사회연합,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독일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의회가 9월 초 휴회에서 돌아오면 그 세 정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를 합쳐 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DW는 이번 추가 투표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독일의 정보기관들이 곧 새로운 권한들을 대거 갖게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애초에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이 자국 스파이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새로운 권한을 선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권한들이 진행 중인 계획을 다룰 때 스파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새로운 법이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갈등, 그리고 그 나라의 끝이 없어 보이는 하이브리드 공격의 맥락에서는 결코 선제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이프치히 공항으로 향합니다. 8월 4일 밤늦게 쿼드콥터 드론이 그 공항에서 배회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비행기들 사이를 떠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활주로가 폐쇄되었고 독일은 드론을 처리하기 위해 폭발물 처리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또 다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그 러시아 드론은 아무 비행기 사이에서나 떠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행기들은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화물기였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마치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파괴하기 위해 잠복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드론은 활주로 옆에 배치되어 독일에 대한 위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드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가 당신들의 공항에 드론을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방금 증명한 셈입니다.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 이후 새로운 수준의 위험이 도래했다고 경고했지만 러시아가 배후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고 대신 이번 사건에 외국 세력이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고 있었고 8월 10일 미국 정보당국은 라이프치히 드론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믿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독일 언론 빌트는 또한 이번 사건을 조사하던 당국이 현장에서 DNA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 DNA가 2024년 7월 같은 공항으로 DHL을 통해 발송된 화염병에서 채취된 샘플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직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드론 사건에 더해 이런 화염병 테러 시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일이 정보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러시아의 대독일 하이브리드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브린트는 우리는 전쟁 중은 아니지만 매일 하이브리드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간첩 행위,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또는 독일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외국 세력의 은밀한 작전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일 수 있지만 독일은 너무나도 많은 하이브리드 전쟁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수와 규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독일이 푸틴이 억압하려는 국가를 지지한 이후 우연이 아닌 듯 증가했습니다. 이는 독일 국내 정보기관이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해당 기관은 당시 새로운 권한을 얻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국제 대테러 센터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벌어진 다수의 하이브리드 전쟁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독일에서는 320건의 사보타주 시도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보타주 시도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항상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독일의 정보기관들이 충분히 깊이 조사하기 전에 저지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20건이라는 숫자는 도브린트가 말한 하루 한 건꼴 위협에 매우 가깝고 이 숫자는 사보타주만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이버 공격, 드론 침입, 그리고 다른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고려하면 하루 한 건꼴 공격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한다면 1일 단위는 엄청난 과소평가입니다. 시간 단위가 더 정확하고 몇 분마다 발생한다고 해도 더 정확할 것입니다. 5월 12일자 보고서에서 유로뉴스는 독일이 2025년에
33만 4천 건의 사이버 범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분의 2는 해외에서 유입되었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브린트는 이러한 공격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독일이 이제 곧 통과시키려는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 사이버 공격들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2,3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통계는 독일이 현재 직면한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정한 규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너무 커서 로이터 통신은 7월에 독일 내무부가 독일의 보안 태세를 추상적 위협 수준에서 높은 위협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상향 조정은 독일이 항상 공격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공격에 대한 계획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도브린트는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이 새로운 법을 제정한 진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의 정보기관들은 제약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정보를 외부 소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방식은 독일이 원하는 만큼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잘 작동했다면 독일이 한 해에 300건이 넘는 사보타주 행위와 수십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후자 때문에 2,30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독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독일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사례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러시아가 위협하거나 회유하려는 시도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은 상황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고조는 러시아와 독일, 어쩌면 유럽 전체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전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2026년 초 독일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2026년 1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서 보도한 유출된 보고서는 독일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이 유럽 내 나토의 주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첫 번째 주요 표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점점 더 심화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미래의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러시아가 나토 동부 전선에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독일이 무장 드론, 장거리 미사일 공격, 심지어 특수부대의 공격까지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미하자면 독일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으며 그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처럼 푸틴이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로 넘어가도 독일 군사 지휘부로부터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인 크리스티안 프로이딩 중장은 이미 나토 32개 회원국 모두가 러시아가 2020년대 말까지 나토 영토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과 동맹국들은 2029년까지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야 하며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러시아를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 달 후 독일의 또 다른 주요 군 지휘관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장군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유럽의 방공망을 탐색하고 나토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이어 장군은 그레이존 캠페인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 그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미래의 분쟁에 대비한 전술을 다듬고 있다고 독일 장군은 덧붙였습니다. 베를린의 최고 군사 전문가들은 마치 지붕 위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으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때가 되면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금 자국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은 영상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토의 억제력에만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는데 러시아가 단순히 긴장을 고조시키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 법은 2027년 어느 시점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푸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물러설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나올까요? 그게 가장 큰 질문이지만 러시아가 나토라는 곰을 계속해서 건드린 결과 이제 곰이 완전히 깨어나서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만드는 건 독일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크렘린을 뿌리부터 흔들 엄청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무엇일까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독일의 새로운 첩보법 분석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이런 영상을 매일 업로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